형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무려 7년간이나 잔혹하게 납치되어 고통받았지만 기적처럼 가족의 품으로 귀가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동생은 바로 그 형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 결국 잔혹한 연쇄살인마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에서 일어난 두 개의 극단적인 운명. 한 명은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다른 한 명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괴물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림자 뒤편에서는 스테이너 형제의 충격적인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깊이 있게 추적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스토리를 넘어 인간 내면의 복잡성과 환경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섬뜩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1972년 미국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던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그곳에 살고 있던 7살의 어린 소년 스티븐 스테이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워 보이던 그날, 스티븐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종 소식은 작은 마을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경찰은 대규모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스티븐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모든 언론은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어떤 유의미한 소식도 그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어린 스티븐의 이름도 뉴스 기사에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모두가 그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체념할 무렵 가족들조차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는 기적처럼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다만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스티븐 스테이너를 납치한 인물은 당시 30대 중반의 남성 케네스 파넬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동 성범죄로 이미 전과가 있는 깊은 어둠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파넬은 스티븐에게 너의 친부모는 너를 버렸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의 진짜 아빠다라는 충격적인 거짓말을 주입하며 어린 소년의 정신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는 스티븐에게 데니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강요했고 억지로 새로운 학교에 보내며 철저히 통제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데니스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스티븐은 겉보기에는 학교에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진 세뇌와 학대로 인한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파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치 감옥과도 같은 포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1980년 5월, 파넬은 또 다른 어린 소년인 티모시 화이트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 기회를 통해 스티븐은 용기를 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롭게 피해자가 될 소년을 구하기 위해 파넬의 감시를 피해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놀라운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이 극적인 용기 덕분에 스티븐은 7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살아 돌아온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적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의 귀환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귀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스티븐이 돌아왔을 때 부모님과 형제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스티븐 본인은 이미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모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7년간의 단절은 가족과의 깊은 정서적 거리감을 만들었고
일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은 그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온 세상의 관심과 언론의 끊임없는 플래시는 스티븐에게 점차 무겁고 견딜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제목의 TV 영화로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며 그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성과 관심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끊임없는 외로움과 납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실감과 정신적인 고통은 그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20대에 그는 일찍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려 노력했지만 납치 사건으로 인한 깊은 상처는 그의 삶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2일 스티븐은 비극적인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불과 24세였습니다. 7년의 납치와 9년의 짧은 자유, 그리고 너무나 이른 죽음. 그의 삶은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한편 스티븐의 동생이었던 캐리 스테이너는 형의 납치 사건 당시 9살이었습니다. 형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는 부모의 관심이 온통 형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며 남모를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하며 다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던 캐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늘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잔혹한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그의 어두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2월 12일 캐롤 선드 42세, 그녀의 딸 줄리 선드 15세, 그리고 줄리의 아르헨티나인 교환 학생 친구 실비나 펠로소 16세 3명의 여성 관광객이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의 한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며칠 뒤 그들의 시신이 처참하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스티븐 스테이너의 동생 캐리 스테이너였습니다. 캐리 스테이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모텔 자벽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뒤틀린 환상과 폭력적인 충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선드 가족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잔혹하게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캐롤과 실비나의 시신은 불에 탄 렌터카 트렁크 안에서 발견되었고 줄리 선드의 시신은 실종 장소에서 약 50km 떨어진 호수 근처에서 유기되었습니다. 경악스러운 사실은 캐리가 익명으로 FBI에 전화를 걸어 줄리의 시신, 유기 장소를 알려주며 수사망을 교란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선드 가족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개월 후인 1999년 7월 캐리 스테이너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지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촉망받는 박물학자였던 조이 암스트롱 26세를 납치하여 살해한 것입니다. 암스트롱의 시신은 국립공원 인근 숲속에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되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연속적인 살인사건들은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고 아름다운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캐리 스테이너는 결국 체포되었고 체포 후 그는 모든 범행을 담담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는 FBI 조사관들에게 나는 7살 때부터 살인에 대한 환상을 가졌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집착을 키워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형 스티븐이 납치되어 있던 긴 시간 동안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로움과 분노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항상 형 스티븐에게만 주목했죠. 그는 영웅이었고 나는 그저 투명인간에 불과했어요. 그의 말에는 냉정함과 함께 자신에게 쏟아지지 않는 관심에 대한 깊은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단 한 점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리 스테이너는 2002년 선드 가족 살해 사건과 조이 암스트롱 살해 사건을 포함한 3건의 1급 살인 혐의,
납치 혐의, 그리고 강도 및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캐리가 범행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으며 그의 행동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복잡한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급 살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이 암스트롱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캘리포니아의 산 퀸틴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캐리 스테이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쇄살인범의 범죄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한때 수많은 관광객이 찾던 이곳은 한동안 관광객 감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연쇄살인범의 심리, 가족 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인간 내면에 잠재된 광기와 폭력성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사례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웅으로 기억되는 형과 괴물로 전락한 동생의 대비되는 삶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스티븐 스테이너, 7년이라는 지옥 같은 납치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끝내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한 비운의 영웅. 캐리 스테이너, 형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 사회에서 격리된 괴물이 된 남자. 한 가정에서 태어난 두 형제는 극단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명은 언론과 세상의 관심 속에서 영웅으로 기억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고통스러웠고 결국 잊혀지지 않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 누구도 기억하려 하지 않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투명인간처럼 여겨지던 존재였지만 결국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며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과연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만 구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때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자와 모두가 두려워하는 괴물로 규정해야 할까요? 혹은 어쩌면 이들은 처음부터 어긋난 운명의 굴레에 갇힌 깊은 비극의 희생자들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림자 뒤편에서는 슬픈 영웅 스티븐 스테이너와 잔혹한 연쇄살인마 캐리 스테이너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그림자 뒤편이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